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산 세무 1급 10월 2일에 시행됐던 104회 기출문제 이론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론 문제 15문제 중에서 문제 1번에서 5번 문제는 재무회계 문제고요. 점수는 10점이고 문제 6번에서 10번까지 여기 원가 계산, 원가 회계 문제 5문제 10점이고 그 다음에 세법에 관련돼서 11번부터 12번 두 문제가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문제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13번하고 14번 소득세법, 법인세 문제는 15번 문제 한 문제만 그 법인세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15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 문제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전산세무 1급 2020년 10월 22일 날씨 104회 해당 문제죠.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문제고 여기서 잠깐 이거 실행 좀 해놔야겠네요. 저기지요. 1번 문제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으라네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배웠던 그 재무상태표의 계정 구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봤죠. 예, 다 맞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예, 얘도 이거 정확히 맞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이 보통 뭐 알고는 계실 텐데요. 이 용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아마 요거 문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유동자산과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바로 저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말이죠. 자,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 이가 바로 뭘로 구분하느냐?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걸로 구분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는 12개월 이내 이렇든지 1년 이내 얘가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을 구분할 때에는 12개월 또는 1년이라는 이 기간을 기억한단 말이죠. 사실상 이 1년 이내 12개월 이내로 구분하는 형태는 우리 회계에서는 얘를 단기라든지 또는 장기를 구분할 때 쓰는 기간이에요. 근데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은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만약에 16개월인 자산, 얘는 유동일까요? 아니면 비유동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 앞에서 말해서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정상적이기 때문에 얘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우선 정상적인 영업주기 요 용어부터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은 일단 영업이라는 말 뜻 자체가 사업, 장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만약에 상기업인 경우에
상기업은 우선 장사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갖고 와야 되겠죠. 사갖고 온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될 것이고, 판매를 한 다음에 대금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상거래 회사들은요, 이 순서가 루틴하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죠? 상품을 사갖고 오고 판매하고 대금 회수하고, 또다시 상품을 사갖고 오고 판매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장사하는 과정, 주기, 기간, 얘를 갖다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부른단 말이죠. 뭐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상품을 사갖고 와서 판매하고 대금 회수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15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상품의 회전율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상품을 사와서 판매를 하고 대금 회수하고 이런 과정을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불러요. 거기에 비해서 제조기업은 어때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갖고 오는 건 똑같이 이제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돼요. 원재료를 사갖고 온 다음에 제조를 해야 되겠죠.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판매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똑같겠죠. 대금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원재료 사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고 등등,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영업주기란 뜻이죠. 이도 마찬가지로 대금 영업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빨리빨리 팔고 빨리빨리 대금 회수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지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바로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데,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6개월인 자산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업 중에서 조선업의 그 영업주기가 좀 길어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런 데서 조선업이라든지 또는 뭐 건물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고요. 여기서 영업주기가 16개월인 자산, 근데 걔가 정상적이다 이럴 때에는 그래도 유동으로 구분한다. 바로 요 내용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요 내용까지 한번 쭉 복습 겸 설명 다시 한번 해봐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거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자본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또는 결성물로 구분한다. 자본계정, 우리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그 자본계정의 구분을 알고 계시면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제가 저희 수업 때 설명 내용에서는 자본계정이 크게 이 5가지 계정과 이 5가지 계정이 속해 있는 그 구분 계정들 반드시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저기 회계 1급이라든지 회계 원리 교재 제가 자본 계정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정확히 구분 잘했고요. 4번, 원칙적으로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계량 정보, 계량 정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된 정보를 의미하고요. 대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지만 비계량 정보인 경우, 비계량 정보라는 것은 숫자 이외의 정보를 문자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경우 비교 정보는 재무제표에 이를 포함할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량 정보, 보편적으로는 우리한테는 화폐가 될 텐데 화폐에 대한 금액 정보가 전기하고 단기하고 계정별로 비교가 된 것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교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똑같은 계정, 똑같은 자리,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 기간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계량 정보는 정기 비교 정보 똑같이 공시하고, 비계량 정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재무제표에다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칸에다가 전기, 단기 걸 비교해서 똑같이 비교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지금 설명 잘못된 것은 요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것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 기준. 수익의 인식 기준은 우리가 그 부가세법에서도 재무회계에서도 많이 봤던 것들인데 여기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고 제작 수수료. 광고는 제작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작 절차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금액도 좀 금액이 큰 편이죠.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건설공사하고 똑같이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고요.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할부 판매인 경우 뭐 3개월, 5개월 장기가 아니라 할기 판매할 때는 뭐 판매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갖다가 인도 시점이라고 불렀어요. 예, 똑같아요. 그때 인식하는 거 수익의 인식 기준 재무회계에서도 요때 수익을 인식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의 경우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뭐 요거는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반품할 수가 있다? 이거 완전히 판매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반품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갖다가 1년 내내 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기간이 있을까요?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야지 반품이 안 된다고 보고서 수익을 갖다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매 시점이 아니라 반품권이 부여된 그 기간 종료 후에 요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의 판매 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예, 정확히 설명 잘하고 있네요. 2번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옳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일단 여기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재고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재고의 그 원가가 하나에 100원인데 지금 얘가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바로 대체해서 사갖고 있을 금액 시장 가서 지금 이걸 대체해서 사오려고 했더니 110원을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보다 금액이 크죠. 뭐 크건 작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재고가 없을 시 시장 가서 바로 사갖고 올 수 있는 금액 그걸 갖다가 현행 대체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런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데 순실현 가치란 말 뜻 자체가 우리가 보통 순실현 가치란 얘기는 실제 나갈 수 있는 돈, 살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어떤 예가 좋을까? 순실현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1,000원. 근데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서 얘가 10원이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장부가액이라고 배웠거든요. 장부가액인데 의미의 뜻은 외상매출금 1,000원 받을 게 있는데 이 중에서 10원은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99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금액을 제하고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돈, 이 금액을 우리는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액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간혹 장부가액 대신에 순실현 가능액이라고 질문도 하면 바로 요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또 가끔
회수 가능액 이렇게도 물어봐요. 뭐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이럴 때도 손실현 가능액, 손실현 가치, 회수 가능액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회계에서는 우리 여기 현행 대체 원가, 손실현 가능 가치, 공정 가치, 뭐 역사적 원가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하나 잘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1번의 보기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저가법 적용에 따라 저가법이라고 그러네요.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되어 시가가 최초의 장부 금액을 시가가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금액으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2021년에 지금 우리 2021년과 2022년 2023년 이렇게 3기년도가 있는데 재고를 갖다가 평가함에서 재고 금액이 이때 1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랬는데 이때 시가가 9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하면서 우리 자산에 대해서 현재가와 시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재고의 가격보다 가치가 떨어졌다면 우린 보수주의에 의해서 이 10원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을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10원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얘를 기록하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이 재고의 가격이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2021년에 처리를 하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2022년에 여기 시가가 변했어요. 시가가 얼마로 변했냐면 120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2021년에는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2022년에는 100원인데 시가가 지금 120원이니 지금 20원이 더 금액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난해 비교해서는 30원이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비용 손실이 예상되면 바로 기록하지만 이익이 더 많을 때는 실현됐을 때 수익을 기록한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잠깐 혹시 모르는 분들은 써놔야겠네. 보수주의란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하고요. 비용은 인식하면 바로 기록한다요. 인식하면 바로 기록한다. 약간 형평성은 안 맞지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 기록한 것이고요. 지금 2022년에는 여기 시장가가 120원이니까 우리 거보다 더 높죠. 근데 이제 환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90원 떨어져 있는 재고 자산을 30원을 다 올리게 되면 120원이 되겠죠. 시가로.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기서 떨어뜨렸던 금액 여기 10원만큼만 환입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었던 재고의 가격만큼만 환입 처리하라는 방법이 바로 저가법이라는 얘기고 지금 저가법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돼서 시가가 최초의 장부금액 100원 초과하는 경우 시가 금액으로 평가 손실을 환원한다. 시가 금액은 120원이군요. 안 된다 그랬죠. 120원이 아니라 10원만큼만 더 환입을 시킨다. 그래서 요 2번이 설명이 지금 틀린 답이 된 거예요. 자, 3번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보통 수량에 대한 재고자산에서
수량 차이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수량 차이는 우리가 차이나는 거 우리 갖다가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용어로 기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 재고상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차이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데, 수량의 차이는 정상 감모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감모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정상 감모로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여기 정상 감모로 판단했다면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비정산이 아니라 비정상 감모라고 우리가 판단했다면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정상 감모라고 하면은 얘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해 결정한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별로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해서 개별법으로 사용해서 결정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은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1000만원이래요. 아래 내용 추가로 고려할 경우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일단 당기순이익 1000만원 써놓고요. 해당되는 게 반영될 게 플러스가 있을지 또는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해보면 보통 예금으로 외상 매입금 2000만원 지출했다. 얘는 계정상으로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 예금 하니까 손익에 해당되는 계정이 없죠. 손익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두 번째 것도 보시게 되면 외상 매출금 500만원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다. 이제는 보통 예금 차변에 될 것이고, 외상 매출금 500만원 대변에 쓰면은 얘도 외상 매출금과 보통 예금에 대한 얘기니까 손익 계정에 영향을 줄 게 전혀 없죠. 그다음에 3번에 디귿에 보시게 되면 화재보험료 120만원 12월 1일에 일시 납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꼴인데 지금 성급비용 1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급비용으로 내년치 110만원 계산이 되어 있고 올해 거 10만원만 반영돼 있다고 하니 얘도 정확하게 반영을 잘 한 것이죠. 혹시 참고를 위해서 한번 여기 써드리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보험료 납입했던 12월 1일날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차변에 여기 보험료 120만원 썼을 것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1년치 보험료가 지금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만 구분을 해봐야겠죠. 이게 1년치가 120만원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될 보험료는 올해 거 12월 달에 가입했으니 12월 한 달치만 보험료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한 달치 보험료가 매달 지금 10만원으로 계산이 되니 지금 비용인 보험료 120만원 썼던 거는 지금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올해 거는 10만원, 내년 거는 나머지 금액인 110만원이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회계 처리할 때 12월 31일 시점에서 차변에다가는
차변에다는 선급 비용, 이건 내년 거니까 내년 거 110만 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110만 원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즉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은 자기 자리가 발생하는 것이 차변이었었는데, 이렇게 차변에 발생했던 이 비용을 대변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바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월 달 올해 단기에 발생해야 될 비용 120만 원 기록해 놨었는데, 대변에 110만 원 내년 거를 빼주니까 그 차익 10만 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이렇게 처리를 다 해놨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처리를 다 해놨으니 반영할 게 없다는 얘기겠죠. 제대로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1000만 원이 계산된 거란 뜻이니까 얘도 반영될 게 없네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으니 당기순이익 처음에 1000만 원 돼 있는 거 정확하게 맞게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 답은 4번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이번엔 5번 문제, 재무회계 마지막 문제네요. 사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채의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사채의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발행하고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사채 할증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채 할증 발행인지 알아야 되겠죠. 보통 사채를 갖다가 구분하실 때에는 지우고, 회계 1급에서 우리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었어요. 얘가 할증 발행인지 그다음에 액면 발행인지 그다음에 할인 발행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배웠던 항목이셨을 텐데요. 보통 가격은 금방 이해가 돼요. 우선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액면가액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기서 얘가 9만 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할까요? 액면가액은 1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얘가 할인 발행이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자율로 물어보면 헷갈릴 수가 있더란 말이죠. 뭐 이자율도 사실상 그렇게 헷갈릴 것은 없는데, 여기서도 이자율을 갖다 시장, 여기서 주어진 대로 시장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 여기 똑같은 칸으로 맞추기 위해서 액면 이자율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요 구분은 시장 이자율을 중심으로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 그랬었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을 12%라고 가정을 하고 액면 이자율은 1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요거를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시장 이자율이 더 낮아요. 시장 이자율이 낮고 액면 이자율은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액면 이자율보다 낮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할인 발행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할 때 기준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격으로 따질 때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할증, 액면, 할인 발행 구분하면 된다. 요거 룰만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효 이자율법에서 사채 할증 발행을 하게 돼서 할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보시니까 사채는 할증 발행되고, 사채는 지금 할증 발행됐죠.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다. 요 사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 사채를 전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 그 부채 부분이나 그다음에 TET 2급
부채 부분에 제 거 유튜브 동영상 참조하시게 되면 거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일단은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 드릴게요.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한 시점부터 보통 사채는 한 3년 후에 3년 만기로 발행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3년이 만기가 되는데 이때 만기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채를 발행할 때 똑같은 금액에 반영하면 얘를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비싸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라고 불렀는데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같은 가격에 발행하면 액면 발행. 그 다음에 싸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비싸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떤 상태로 발행했던 간에 이 발행의 3년의 귀결은 이 사채의 금액과 이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언제? 3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발행했던 금액을 할인 발행은 9만 5천 원에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 9만 5천 원에 발행한 금액을 우리는 부르는 명칭이 발행가액이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장부가액이라고도 불러요.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발행가액, 즉 장부가액은 1년 지나면서 3년 후에 이 사채 10만원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를 하게 되겠죠. 할인 발행일 경우에. 거기에 반해서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가액 또는 발행가액이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자세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전산세무 2급 또는 TAT 2급의 내용에서 참고해서 한번 그 파트만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는 할증 발행되었고 사채 장부가액은 할증 발행되었다고 하니 사채의 장부가액은 여기다가 금액 따라 써볼까요? 더 비싸다고 했으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얘는 예를 들어서 10만 5천 원에 발행했다고 하면 할증 발행이 되겠죠. 여기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10만 원보다 높죠. 첫 번째 거 설명이 되는 것이고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사채 액면가액은 10만 5천 원에서 매년 10만 원이 될 때까지 매년 감소해서 10만 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것처럼 감소하느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채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 발행을 하던 할증 그다음에 발행을 하던 할인 발행을 하던 얘는 사채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무조건 증가만 합니다. 증가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원리는 왜 그런지는 제거 세무이급 또는 TT이급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림으로 하나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원리를 이유를 알고서 기억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가겠죠. 자, 여기다가 선을 옆으로 하나 이렇게 그어 놓고요. 여기 지금 삼각 여기 폭 있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할인 발행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 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의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폭이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이렇게 다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한다, 매년 증가한다라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사치 할인 발행 차금, 사치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감소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이자 비용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 쓰나? 여기다 쓸까? 유효이자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거 아니면 감가상각비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 고정자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고정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갖고 왔다면 그리고 얘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정액법으로 자린전 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매년 100만 원씩이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죠? 정액법으로 하니까. 그러면 왜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 500만 원 전체를 갖다가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냥 다 처리해버리지. 왜 얘를 갖다가 내용연수를 5년 주고 잔존가치도 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동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이란 말 뜻은 사갖고 와서 그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500만 원을 올해 단기의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리게 되면 단기 순이익에 500만 원의 영향이 바로 다 가겠죠. 그렇지만 그 자산은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5년 동안 나누어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인 이 500만 원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비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유효이자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여기 10만 5천 원짜리 사채를 지금 10만 원 나중에 갚을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사채를 갖다가 발행해서 지금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을 계산한단 말이죠. 아,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회계 처리가 하나 필요하겠네.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장부금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금액 10만 5천 원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아니 이렇게 쓰지 말고 할인 발행으로 해야지 설명하기 편하니까 9만 5천 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하고요. 대변에 여기 사채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건 1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금액이 차이가 생겼죠. 사채 할인 발행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고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3년 후에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돈은 지금 9만 5천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5천 원 이만큼 상각난 게 하나의 비용이란 말이죠. 일종의 얘가 지금 이자 비용인데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이 얘는 3년 동안에 발생한 차이나는 금액 5천 원이란 뜻이고 얘는 이자 비용은 몇 년? 3년 동안 이자 비용을 매년 나누어서 처리를 해줘야 그게 더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뭐처럼? 감가상각비처럼. 왜? 여기 지금 발생된 이자 비용, 사치 할인 발행 차금 이 비용은 3년 동안에 발생할
모든 비용의 합계 금액이란 뜻이란 말이죠. 이자 비용 중에서 여기 발행과 관련돼서 발생된 비용을 갖다가 3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를 해주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여기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이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그 비용을 나누는 과정에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금융 비용인 이자 비용을 나누는 방법, 배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비용에 대한 음,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할증 발행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여기 장부금액에다가 이자율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이자율이 10%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1,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율을 곱해주는데 장부가액은 매년 이 상황에서라면 할증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이 매년 이렇게 하락을 해서 3년에는 10만 원이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년 처음 우리가 금액을 발행했을 때와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요 1,500원이 발생한 요 금액 이자율 발생을 해서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되는데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이 매년 줄어든다면 이자 비용도 매년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자율은 똑같은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에 대한 상황에서요. 장부 금액하고 파란색으로 써놓을까요?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 얘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아까 얘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할증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감소한다 그랬었고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그랬었죠 매년. 그렇지만 그 이자 비용은 바로 그 장부 금액에다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할증 발행일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할인 발행일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이 그림과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 발행이 됐던 할증 발행이 됐던 두 개 다 증가만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좀 어렵다고 하는 사치에 대한 요 이론 문제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6번 문제부터는 원가 회계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여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일정 기간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동할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원가 행태라고 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래요. 자, 1번 변동원가부터 나오네요.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하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 관계없이 일정하다. 정확하게 설명 잘하고 있죠. 혹시 또 참고를 위해서 지금 여기 원가 행태에 대한 문제는 우리 그 원가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세무 1급이라도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 편이에요. 변동 원가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조업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발생하는 원가 그래프, 얘는 총 원가의 그래프, 얘는 단위당 원가 그래프,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데, 우선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업도라는 말 뜻 자체가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만든다는 뜻이고, 업은 뭐 일이죠. 그럼 조업 그러면 만드는 일이에요. 뭘 만들어요? 제품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도는 측정한다는 뜻인데, 만드는 일을 측정한다. 만드는 일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생산량이 많아지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제품 많이 만들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걸 조업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해요. 또는 작업 시간이 많아져도 마찬가지로 생산되는 제품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계를 많이 돌려도, 기계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기계 시간을 많이 돌려도 제품이 생산이 많이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통칭,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용어, 그걸 갖다 통칭해서 조업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여기 조업도, 생산량을 가지고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100개, 200개, 시간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300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100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원가가, 돈이 발생하겠죠. 원가 발생한 게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000원, 100개 만들 때 5,000원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200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10,000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이 발생하겠네요. 자, 이렇게 조업도가 관련 범위 내, 여기서 얘기하는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라는 게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관련 범위 0에서 100개, 100에서 200개,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해서, 조업도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에 정비례해서 마찬가지로 금액 원가도, 총원가도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죠. 그림이 좀 잘 안 이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업대 변동의 정비례해서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 얘가 바로 변동원가예요.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 없이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단위당이라 그랬잖아. 단위당이란 말 뜻은 한 개당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당 원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금액에서 100개를 갖다 만들었을 때 총원가가 5,000원이 발생했다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얼마겠냐는 거예요. 한 개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5,000원을 100개로 나누니까 50원이 되겠죠. 단위당 원가는 50원이란 뜻이고요. 그럼 200개 만들었을 때 10,000원이 발생했다면, 10,000원을 200개로 나눠지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5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단위당 원가, 300개 만들었을 때 15,000원이 발생했다면 얘도 50원.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해요. 이게 변동원가의 특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은 바로 요거 다 맞게 설명을 했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총원가의 내용과 단위당 원가 요거 구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준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 구성된 원가를 말한다. 여기서는 지금 우선 여기 준 고정원가가 또 뭔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준 고정 준고정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고정원가 준자 빼고요. 고정원가부터 한번 구분을 해야 될 텐데, 고정원가는 똑같이
여기가 조업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가. 그리고 고정원가에서는 요선이 바로 총 원가가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 얘가 어떻을까요? 단위당 원가가 될 것이고, 우선 고정원가라고 얘기하는 거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조업도에 상관없이 조업도라고 얘기했던 생산량이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던, 그다음에 200개를 만들던, 이 100개를 만들던, 200개를 만들던, 300개를 만들던, 거기 나가는 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임차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임차료만 지급하게 되면 그 공장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제품을 몇 개를 만들던 6천만 내면 변동사항 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총원가가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똑같이 지금 임차료 고정원가는 6천원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다면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원가가 이 고정비인 경우 얼마가 발생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6천원을 100개로 나누어주게 되면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나오느냐? 단위당 원가는 60원이 나오겠죠. 만약에 200개를 만들다면 반으로 뚝 떨어져서 단위당 원가는 30원이 나올 것이고, 300개를 만들었다면 단위당 원가는 20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정원가의 특성은 총 원가는 조업다가 이렇게 증가해도 변동사항 없지만, 단위당 원가는 여기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그 금액이 이렇게 하향하더라, 감소하더라,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원가의 그 행태 두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하나는 뭐라고 쓰느냐면 준 변동 원가라고 불러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변동 원가이긴 한데 얘가 조금 변형된 형태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형태이기도 해요. 자, 조업도 똑같고 원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준 변동 원가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준 변동 원가는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그런 거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을 빌렸다면 고정원가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되는 금액이 항상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업도 뭐 파업을 통해서 파업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아까 설명해드렸던 여기 고정 원가가 만약에 임차료를 내야 된다면 6천원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발생한대요. 물론 여기 100개를 만들었을 때, 200개 만들었을 때, 300개 만들었을 때 그대로 쓰고요. 그런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여기 변동원가처럼 여기 변동원가의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준 변동원가예요. 고정원가하고 고정비라고 할까요? 고정원가 고정비 같은 말이니까 고정원가하고요, 여기 변동원가가 결합된 형태가 바로 준 변동원가. 실생활에서도 제일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모양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준 변동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준 고정원가라는 것도 있대요. 준 고정원가는 아까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뭔가 고정되어 있는데, 얘 특징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 범위 내에서만 고정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즉 예를 들어서 중고정원가의 대표적인 게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공장의 급여라고, 공장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임금 수준이 이만큼.
근데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되면 잔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만큼. 그리고 심야 그 근무를 하면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구간에서는 비용이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일정한 범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금액이 증가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준 고정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원가 형태에서 원가 회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세무 1급에서도 말이 됐던 내용이 됐던 계산 뭐 등등이 됐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처음이라서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기를 보게 되면 준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원가와 조업자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 원가, 고정 원가, 변동 원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중고정 원가는 얘잖아요. 고정 원가, 변동 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얘죠. 그래서 얘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얘는 준 변동 원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고정 원가의 단위당 원가. 고정 원가에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있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증가함과 반대로 변동한다. 증가하면 감소할 거고 줄어들면 바로 증가하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설명 잘하고 있네요. 4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 관계 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 조업도 관계없이 총 원가는 일정하대요. 고정 원가라고 하면 총 원가가 조업도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 총 원가는 이 조업도에 아무런 영향 안 받죠. 몇 개를 만들던 그 금액은 그대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름 첫 번째 6번 문제를 통해서 원가 형태에 대한 네 가지 보기 설명을 한번 쭉 다 해보았네요. 그 다음 문제는 7번 문제네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좀 쉬운 편에 속하죠. 자, 개별원가 계산, 다품종, 수량생산. 개별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업종은 여기서 보이는 조선업이에요. 배 만들 때 대량 생산할 수가 없죠. 품종,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량,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밖에 생산할 수 없어요. 개별이란 말 뜻은 하나하나 개당 원가 계산한다는 뜻인데 개별 원가 계산은 바로 제품당, 제품별 이런 걸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다품종 소량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대량 생산, 연속 생산하는 것에 사용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할 때 대표적인 예로 개별 원가 계산의 대상은 배나 항공기 이거 생각하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종합 원가 계산의 대상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거. 제당, 업, 재분업. 즉 뭐냐면 설탕가루, 밀가루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설탕가루, 밀가루 한 알갱이당 원가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몽창 모아서 한꺼번에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방법이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은 평균의 개념이 있더란 말이죠. 제품당. 그러다 보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종합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종합 원가 계산은 평균의 개념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계산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1번 보기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되는 용어가 연속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해드렸던 이유예요. 설명 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 정확하다 그랬죠?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떨어진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형을 산정해야 하며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할 때 거기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게 중요한 핵심 과제고요. 여기서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다가 써놓게 되면
우선은 이 원가 계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놓은 전산 회계 1급이나 그다음에 전산 세무 2급의 원가 계산 파트를 갖다가 참고해서 보시면 구분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핵심 과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에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산들을 특징 짓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거는 3번이 잘못 설명했고요.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이런 데서 사용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서 주로 사용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까지 일단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서 의한 가공비, 완성품은 조금 전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완성품 환산량 계산 방법이에요. 저는 주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연습하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지금 얘는 제공품 규정이고요. 제공품, 즉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지 여기 주어진 자료는 기초제공품, 기초제공품은 400개, 그 다음에 완성도는 4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 8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여기 300개, 완성도는 60%, 그 다음에 단기 완성량은 900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 제공품 계정에서 종합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차변, 즉 얘를 우리는 뭐라고 보통 여기서 부르냐면 이를 투입량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산출량이라고 부르는데 투입량과 산출량이 숫자가 맞는지 이걸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량 흐름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르는 명칭이에요. 종합원가 계산할 때는 첫 번째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량 흐름을 맞춰야지 돼요. 물량 흐름은 이렇게 투입량과 산출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400개, 800개, 1200개, 900개, 300개, 1200개 맞죠? 그럼 물량 흐름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건데 완성품 환산량은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는 직접 재료비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로 나누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누는 방법이 완성품 환산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통 선입선출법도 있고 평균법도 있고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된답니다. 그 두 가지 구분을 다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선 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거 한번 써보고요. 평균, 여기다 쓸 수 있으려나? 직접 재료비에 대한 가공비에 대한 여기는 평균법, 이쪽은 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이렇게 놓으면 좀 구분하기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걸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달라 그랬어요. 뭐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또는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100% 또는 전량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고, 가공비인 경우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어,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그 전제 조건을 준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서 문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정확히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공비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된다고 했으니 지금 우리 완성도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평균법은 산출량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출량 중에서 여기 완성품이라고 한 것은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어요. 완성품 900개에다가 그다음에 환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산이라는 것은 기말지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60%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것으로 환산을 해서 몇 개가 완성됐는지를 계산해 보자고 얘기하는 의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개에다가 여기 300개가 60% 완성됐다면 3, 6, 8, 180개가 완성된 것으로 환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균법으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900개 더하기 300개에 대한 60% 180개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1080개 1080개가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평균법은 작년도에 투입됐던 기초재고까지 다 포함시켜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법은 금액 원가 계산의 정도가 작년 거의 원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가 정보가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정확하지 못해요. 왜? 작년 거에 대한 기초 원가도 들어가서 계산이 된 것이라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입선출법은 바로 기초재고에 들어 있었던 요 항목을 빼버려요. 어디서 이렇게 계산된 거에서. 그럼 얘 기초재고를 빼버리니까 단기에 투입된 것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으로 가공비인 경우 1080개인데 선입선출법은 거기서 뭐만 빼주라 그랬어요? 기초재고. 그러면 400개 중에서 기초재고가 40% 완성됐다면 4, 46, 160개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160개 기초재고를 빼주게 되면 총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920개가 나오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내용만 이해하신다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 평균법으로는 1080개 요거죠.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는 920개.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를 봤을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계산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더 클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왜? 평균법에서 기초재고를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같을 수는 있어요. 언제 같아요? 기초재고가 없다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초재고가 없을 수 있어요? 회사가 올해 시작한 회사라면 작년도께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 방법이 두 개 같아질 수는 있어도 선입선출법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볼까요? 1번 보조 부분은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세 가지 방법, 직접 배분법, 단기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맞고요. 2번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가 중요하대요.
보조 부분 간의 용역소수가 중요한 경우는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여기 보조 부분 간의 용역소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적용하여 부문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원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죠?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얘는 보조 부분 간의 용역소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원가 계산이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은 있지만 원가 계산 정보가 적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정확히 말 잘했고요. 세 번째,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 제조 간접비 부문별 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각 제조 부분의 특성에 따라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때문에 공장 전체 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것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말은 길게 설명했지만 부문별 배부율과 공장 전체 배부율 두 개를 비교하는 말인데 지금 부문별이라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 그런 것들을 말해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또는 여기 보조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발생한 각각 나누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게 공장 전체 통쳐서 계산한 것보다 아무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전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말이 맞구나라는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4번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원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해서 세세하게 다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사용하며 원가 계산할 때 원가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장점도 단점도 갖고 있는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답은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어요. 뭐 모든 보조 부분의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순서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자, 9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10번 문제는 2022년 11월 노무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노무비 임률 차이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원가 계산에서 세무 1급에 추가된 항목이 바로 표준 원가 계산이 지금 추가됐어요. 표준 원가 계산은 실무적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됐던 이론 문제가 됐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정확히 알기를 바라고요.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들 복습 여기 중요하게 잘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고요? 재무회계 문제가 5문제고 원가 계산 문제가 5문제인데 세무 1급에서 이론 시험 문제에서 원가 회계 문제가 무려 5문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합격률을 좌우할 수 있는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정확히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표준 원가 계산에서 보통 우리 직접 재료비라든지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에 대한 표준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여기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직접 농업비에 대한 분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먼저 알고 계셔야지 이 설명을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약자를 쓸게요. AQ라는 말을 쓰고요. 곱하기 AP 이런 용어. 두 번째는 AQ 곱하기 SP 라는 용어. 그다음에 SQ 곱하기 SP. 뭐 내용은 이렇게 썼지만 우선 A는 액츄얼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말뜻은 실제라는 뜻이고 P는 프라이스 실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 S는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 실제 발생한 Q가 빠졌네요. Q 퀀티티 수량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수량, 실제 수량. 자, 그러면 이렇게 뒤따르면 보통 실제 그게 한글로 쓰게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설명할 때 교재에서도 또 실무에서도 약자로 많이 기호 약자로 많이 써요. 그럼 요건 뭘 뜻해요? 실제 발생한 수량, 실제 가격. 그래서 실제 금액이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실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 예정이에요. 예정 배부 금액 얘는 표준 금액 표준 금액. 자, 요 세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직접 재료비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뭐 대부분 요거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요. 노무비는 레이트라고 뭐 용어가 좀 바뀌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긴 한데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제가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직접 노무비라고 되어 있죠. 노무비 차이 분석을 어떻게 하나 어디에다가 쓰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게 되면 실제 노무비 발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노무비 발생액은 18만 원이라고 실제 금액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제가 18만 원 이렇게 씁니다. 실제 금액 노무비에 대해서 발생한 금액은 18만 원이라고 알려주는데 이걸 뜻하게 된다면 액추얼 퀀티티는 보통 노무비에서 그 근로한 시간을 얘기해요. 노동시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우리가 재료비로 따지면 실제 발생 퀀티티 수량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무비 계산할 때 AQ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금액 실제 직접 노동시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33,000 시간에다가 곱하기 AP라고 얘기하는 것은 액추얼 프라이스 단위당 시간인데 임률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 시간당 얼마를 갖다가 주는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여기 18만 원이 계산이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18만 원 액추얼로 나온 금액을 33,000원으로 나누게 되면 AP라는 금액은 5.4 얼마 나오겠죠. 근데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률 차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또 임률 차이라는 건 또 뭐야?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AQ는 똑같죠. 실제로 발생한 시간 여기 33,000시간 곱하기 SP 얘는 모르겠대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표준 직접 노동시간 얘는 실제 얘는 표준이라 그랬죠. 표준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34,000시간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34,000시간 곱하기 아까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실제 금액은 나와 있고요. 예정 배부 금액은 여기 스탠다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임률이 얼마인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 금액이 그래 알아야지 예정 배부 금액이 얼마라고 여기에 계산이 될 거고. 그다음에 표준 금액도 얘가 알아야지 여기 표준 금액이 계산이 여기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선 그렇게 됐다고 치고요. 자, 우리가 실제 금액과 예정 배부 금액 차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겠죠. 얘하고 얘가 계산이 된다면 이 금액이 나온다면 얘하고 차이가
요 두 개의 차이일 것이겠죠. 걔를 우리가 앞으로 부르기로 한 용어가 있어요. 직접 농업비에서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임률 차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임률차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AP하고 AP는 실제로 발생한 그 급여 레이트 비율일 것이고 얘는 스탠다드잖아요.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만 다르죠.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이하고 얘 차이 때문에 즉 임금의 1시간당 임률이 얼마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얘를 임률 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임률 차이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문제에서는 농업비용 임률 차이 얘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 차이 이번에는 예정 배부와 표준 금액의 차이. 여기서도 비교해 보니까 SP 스탠다드 레이트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액츄얼 레이트 여기 다르죠. 결국은 얘와 얘의 차이가 요 차이가 될 거란 말이죠. 아직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직접 농업이 능률 차이라고 그러는데 능률 차이는 5,000원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5,000원이 유리?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거 시간에 대한 작업 시간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 능률 차이라고 우리를 부를 거예요. 그럼 능률 차이는 얼마인데요? 직접 농업비의 능률 차이가 5,000원이래요. 1,000원이 즉 아직 금액을 모르는데 얘와 얘 금액 차이가 5,000원이 차이 나고 근데 그걸 또 유리하다 그러네.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말 뜻은 무슨 말 뜻이냐면 표준으로 갖고 있던 금액 예정으로 배부했던 금액을 비교했을 때 표준 금액이 더 높은 것을 뜻해요. 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얘가 표준 금액이 더 높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9만 5천 원만 발생했다면 9만 5천 원밖에 발생을 안 했어? 표준인 10만 원보다 적으네? 이런 것들을 우린 유리한 차이라고 부르고 우리 원가 계산할 때는 얘를 영어로 약자로 favorable이라고 해서 F라고 줄여서 씁니다. F 쓰는 용어들이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F 분리도 쓰거든요. 분리는 U라고 쓰는데 unfavorable 이건 불리한 차이라고 쓸 때 약자로 U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요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요 능률 차이는요. 여기 표준 금액에서 예정 배부액을 뺀 차이 걔가 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런 계산식이 성립이 될 거예요. 어떻게? 지금 SP는 똑같잖아요. 그죠? 얘를 숫자로 만들어 보게 되면 34,000시간에서요. 33,000시간 이렇게 빼고 여기에 SP 이렇게 곱한 게 그 차이가 뭐에 되냐면 5,000원 얘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줄이게 되면 34,000시간에서 33,000시간을 빼게 되면 1,000시간이 남을 거고 1,000시간 SP 얘는 뭐가 된다? 5,000시간 5,000원이 되게 된다. 그래서 SP는 결과론적으로 몇 시간 임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표준 임률은 5원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SP 요 구 숫자가 정해졌죠? 얼마로 정해졌어요? 임률은 표준 임률은 5원이래요. 표준임률 5원 여기도 똑같이 표준임률 5원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숫자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그만하기 어렵냐. 자, 33,000 곱하기 5 하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 16만 5천원 나오네요. 16만 5천원. 자, 그러면 18만원하고
16만 5천 원하고 임률 차이 얼마가 차이 났어요? 금액이 1만 5천 원 차이 나네요. 임률 차이는 얼마요? 1만 5천 원. 자, 근데 예정과 실제 발생한 금액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건 16만 5천 원인데 18만 원이 지금 발생을 했으니 돈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크죠.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불리하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unfavorable 그래서 불리한 차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만 4천 시간에다가 5 곱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얘는 계산해 보니까 17만 원 나오네요. 17만 원 이렇게. 자, 보세요. 얘도 표준은 17만 원인데 예정된 게 16만 5천 원. 우리가 표준보다 더 적게 나왔죠. 5천 원이 차이 나면서 표준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유리한 차이다. 그래서 능률 차이는 5천 원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농업비의 임률 차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므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5,000원 분리해요. 15,000원 분리한 거 분리한 차이 15,000원.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문제 10번까지 한번 다시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법에 관련된 문제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이건 부가세법 문제네요. 부가세법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그다음에 발급 절차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틀린 거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되는 것은 반품이죠. 반품됐으면 반품이 이루어진 날 수정세금계산 날짜를 해 주셔야지 돼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지하가 환입된 날 이날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됐을 때 이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날짜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작성일, 계약 해제일, 얘네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발생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2, 3번 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물어보고 있네요.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날을 적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세금계산서. 근데 이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회사에다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지 되는데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이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발급하는 시점에서는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지 않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내국 신용장은 언제 개설이 됐냐면 7월 만약에 15일 날 이렇게 개설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7월 15일 날 내국 신용장 개설이 됐다면 지금 앞에서 발생했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줘야 된단 말이죠.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고 그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지 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6월 15일이냐 7월 15일이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에 세금계산서 발생했던 날짜를 소급해서 이 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내국신용장은 7월 15일 날 발급됐다 개설됐다 할지라도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취소해주는 세금계산서 하나 발급해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 날짜로 발급해줘야 된다. 지금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4번이 답이고요. 12번 문제도 부가세법 문제네요. 부가세법에서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 면세의 경우, 면세는 매입세금계산서 받아도 환급되지 않죠. 다 불공 처리하죠. 맞고요. 영세율의 경우는 매입세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예, 맞네요. 2번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품, 생필품이죠. 재화 공급. 영세율은 주로 수출, 외화, 획득, 재화. 맞네요. 3번 면세는 완전 면세제도이나 영세율은 부분 면세제도이다. 반대로 하고 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 매입 얘가 한 세트죠. 수출하는 기업에 재화를 공급하면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같이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세액에는 매출세액 제로로 0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투장이 한 세트이니까 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 매입 수출하는 회사도 매입세액이 제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매출도 매입도 둘 다 세액, 부가세 세액이 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부르는 명칭을 완전 면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매출도 매입도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면세 같은 경우,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계산서를 어때요? 매출할 때는 매출세액이 아예 없어요. 얘는 매출세액이 얘는 아예 없죠. 근데 매입할 때는 어때요? 매입할 때는 매입세 있어요. 매입세액이 있죠. 근데 공제를 안 해주죠. 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불공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장에서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있지만 불공.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흔히 부가세법에서는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라고도 부르고, 또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설명은 바로 여기 완전 면세냐 불완전 면세냐 요걸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죠. 그다음에 면세 완전, 영세율이 완전, 면세는 부분 면세 요거 설명한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의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상의 사업자이다. 그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맞아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자, 그러다 보니까 면세에서는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아예 세액 자체 칸이 없는 것이고요. 영세율은 매입세액의 칸은 있지만 금액이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13번 문제네요.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득세법 문제네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는 그런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개인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익년, 즉 다음 년이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부가세처럼 확정 신고라고 불러요.
음, 이 날짜에 이 날짜 기간 안에 신고해야 되는 걸 확정 신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5월 달에 다음과 같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적연금소득, 양도소득자, 양도소득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구분하셔야 될 게,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종합한 거냐? 첫 번째 이자소득이요, 두 번째 배당소득이요, 세 번째 사업소득이요, 네 번째 근로소득이요,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 기타 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 개인한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언제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를 우린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소득세법은요,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은 세 종목을, 소득세 항목을 세 가지로 세법을 분류해 놨어요. 종합소득,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세금 과세 체계를 분류해 놨다고 했고요. 이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분류과세라고 불러요. 뭐가요? 세 가지야. 분류과세.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우선 과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종합소득세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두 개가 공통으로 다 장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똑같이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두 가지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과세 방식이 똑같을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전혀 상관이 없는 항목들이 된단 말이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 기본 공제 대상자 선별할 때 여기 세 가지 소득을 합쳐서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미만 이하여야지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따질 때 바로 요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100만 원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확정신고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다는 얘기죠. 자, 요를 근간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여기죠. 연금소득과 그다음에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있는 자는 확정신고. 예, 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1월달에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얘는 5월달에 과세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다면 퇴직소득도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5월달에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여기서 또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소득세를 배우시면서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었을 텐데, 이 분리과세의 의미는 바로 이 종합소득에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종합소득은 5월달에 신고 납부해야지 되는 것인데, 분리과세는 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 띄고 종합소득에 분리해서 그때 분리과세한 걸로 종친다, 끝낸다, 종료한다,
분리과세는 그래서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금 납부 절차가 종료 바로 되기 때문에 음, 종합소득세 때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일용직 근로소득은 바로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 받고 나서 바로 끝나버렸으니 당연히 5월달에 종합소득세 과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도 그때 하면서 2월달에 하고 끝내기 때문에 5월달에는 굳이 어, 확정신고할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3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4번은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이자소득이 별도이긴 한데 얘도 분리과세라고 얘기했으니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있으니까 음, 이자 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종료됐는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여기 해당되는 거죠. 사업소득. 예, 종합과세 신고해야 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했어도 신고해야지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4번, 얘도 소득세법상 문제네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서대로 보면 여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에서 이 소득들을 보시게 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기타 소득들은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요 사업소득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소득에서 근로소득, 사업하는 사람이 근로할 수도 있다고 치고 여기 200원, 그다음에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죠. 여기 300원. 자, 그런 다음에 뭐 기타 소득으로 여기서 300원. 자, 배당 소득으로 500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미 여기서 설명은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여기 1,000원이죠. 근데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되니 종합소득에 대해서 얘를 다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0만 원, 1,000원 나와 있는데 나머지 소득 금액은 800원, 1,000원, 1,300원이 소득이니 300원은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300원에 대한 세금을 어떤 걸로 세금을 계산할 거냐는 거야. 공제를 하고. 그랬을 때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순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근로소득 먼저 공제, 연금소득 공제, 기타소득 공제, 그 다음에 이자소득 공제, 그 다음에 배당소득 공제. 이 순서대로 사업소득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제가 수업할 때 종합소득에 대해서 또 교재에서도 대부분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놓으면 요거 순서가 딱 맞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00원에 대해서 소득 신고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 500원 중에 200원까지 2월 결손금 공제하고 300원 배당소득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요.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거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예, 맞아요. 2022년이라고 가정하면 2022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들을 쭉 다 나열해 놓은 다음에
가장 오래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공제를 한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3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결손금은 단기 거고요. 2월 결손금은 단기 이전의 것인데 공제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결손금은 오래 걸리겠다 그랬죠? 예, 올해 거부터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2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순서 물어본 거예요. 단기 결손금부터 공제하고 그 다음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3번도 설명 맞게 제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주거용 건물 임대 이외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소득 중에서 지금 이 결손금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결손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똑같이 여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이런 거 있는 거에서 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임대사업자의 결손금은 반드시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 사업 수익 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여기 다른 금액에 근로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다른 그 소득과 공제를 갖다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임대사업만 거기에 해당돼요. 임대사업자의 결손금은 임대수익사업에서만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15번 문제는 법인세법 문제네요. 이번 회차 104회에서는 법인세법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보통 부가세법, 소득세법 할 거 없이 둘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법인세법이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소득세법이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임대료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이 이를 귀속사업 연도로 하나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입금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재무회계에서는 이를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죠. 인정해 줍니다. 손익의 예상으로 인해서 수익금의 비용을 처리하게 되면 그건 인정해 준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2번에 보시게 되면 용역 제공에 의한 손익 귀속 사업 연도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근거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용역 제공은 보편적으로 건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업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인도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얘를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건설이라 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1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연도에 입금, 송금 다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4번은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자산을 판매가 이건 부가세법에서도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했던 거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걸 사업연도로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해당되는 문제의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4회 전산 세무 1급 이론 문제 풀어봤는데 나름 처음 저도 이거 설명을 하는지라 설명 내용이 좀 자세하긴 해서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네요.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기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